군용 헬기가 UAM 드론으로 대체되는 날이 올 겁니다. 헬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적습니다. 전기 추진이라 기름값도 적게 들고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면 무인 운행까지 가능해 단가도 저렴해집니다. 한화시스템은 20일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EVTOL을 선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EVTOL은 한화시스템이 최초로 구상한 군용 UAM이다. 기존에 개발 중인 민수용 UAM의 특수작전용, 수송용, 공격용 등 군용 플랫폼을 접목시켰다. 국방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경항공모함 개발을 공식화한 만큼 EVTOL이 도입되면 기공을 가리지 않고 활용도가 커질 수 있다.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오버웨어와 개발 중인 UAM은 5인승이다. 무인화 기술 개발까지 완료된 후 군에 도입하면 사람이 탑승하는 대신 미사일 등 무기를 탑재해 공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무인기와 달리 활주로가 필요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시속 320km로 기동작전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단가도 헬기보다 저렴하다. 한화시스템이 또 자신있게 선보인 첨단 방산 기술은 초소형 SAR 위성이다. 위성 수십 개를 한 번에 쏘아 올려 관심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 중이다. 기존 중대형 위성의 고비용, 고중량 등 단점을 보완해 저렴하고 초경량이다. 일반적인 위성체 구조와 다르게 직육면체 판형이다. 위성을 쏘아 올릴 땐 판을 반으로 접어 탑재해 발사체의 수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발사체 하나로 수십 개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어 발사 비용도 저렴하다. 이외에도 한화시스템은 자회사 한화페이저의 전자식 빈조형 안테나를 미래 먹거리로 제시했다. 한화페이저는 한화시스템이 지난 6월 영국 페이저 솔루션의 위성통신 사업을 인수해 만든 회사다. ESA는 기존 안테나와 달리 3cm 두께 얇은 평판형이기 때문에 선박, 항공기 등 플랫폼 장착 시스텔스 능력이 뛰어나다. 모듈화 구조로 설계돼 상황에 맞게 성능 확장도 가능하다. 주식회사 한화미래전력은 레이저 무기, 항법 장치 세계 최초 광섬유 결함 스캔 기술 개발. 주식회사 한화도 기존에 하던 유도탄 사업보다 미래전장에 쓰일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춰 전시했다. 레이저 무기 체계와 항법 장치, 항제밍 장치가 전시장 전면에 배치됐다. 주식회사 한화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다. 고에너지 레이저로 불발탄과 급조 폭발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도 선보였다. 주식회사 한화가 올 하반기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광섬유 결함 스캔 시스템에도 국방부와 해외 군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광섬유는 빛을 손실 없이 전달시키는 유리섬이다. 레이저 대공무기, 광섬유 자이로 항법 장치 등에 쓰인다. 그동안 방산업계에선 광섬유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미리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화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무기를 만들기 전에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민수용 광섬유에도 적용할 수 있고 수출 가능성도 높아 미래 먹거리로 손색이 없다. 한화디펜스 국방로봇 RCWS 입찰 준비 완료 미래전장 누빈다. 한화디펜스는 병력 감축과 비대면 추세에 맞춰 국방로봇과 원격 사격 통제체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개념 국방로봇의 일환으론 다목적 무인 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무인 수색 차량 등을 선보였다. 특히 한화디펜스가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최초 민군 협력 과제로 개발된 기술이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전장 또는 위험 지역에서 병사 대신 보급품 수송과 부상자 후송, 전투 지원 임무 등을 맡는다. 이미 지난해 육군 드론 로봇 전투단 운용 시범에서 다양한 무인 체계 기술을 입증했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원격 사격 통제 체계까지 탑재해 전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아미 타이거 4.0 사업 입찰을 앞둔 차륜형 장갑 차용 RCWS도 공개했다. RCWS는 함정 및 차량 안에서 원격으로 운용되는 무장 체계로 전장에서 교전 중 아군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한화디펜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를 자체 개발해 생산해왔다. 한화디펜스는 해군 차기 고속정과 항만 경비정에 탑재되는 단일화기 RCWS 개발 및 전력화를 이미 마쳤다. 내년부터 해병대 KAAV 상륙돌격 장갑차에 탑재되는 복합화기 RCWS가 전력화에 들어간다. 차륜형 장갑 차용 RCWS는 경량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4년간 RCWS 전력화 및 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차륜형 장갑차 탑재용 RCWS도 선행 개발을 마치고 자체 시범 운용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전쟁 강국들은 일찌감치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기술에 주목해왔다. 인간 탑승의 폐지라는 군사적 이점이 만들어낸 드론은 약 100년 전부터 정찰용 목적으로 전장에 투입돼왔다. 21세기 들어 기술 발전과 함께 공격 무기로도 보편화하기 시작하면서 미래전 판도를 바꾸고 있기도 하다. 정밀한 타격 능력을 지닌 드론 무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방어해내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도 각국이 열을 올리고 있다. 창과 방패의 싸움 군사용 드론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서울경제서미 드론 전문가로 손꼽히는 심현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와 안티-드론 사업을 펴고 있는 김보람 STX 전략사업팀 과장을 만나 드론 전쟁 이야기를 물어봤다. 큐. 2019년 개봉한 영화 엔젤 해즈 폴런에서 안면 인식 기능이 장착된 수험 드론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심현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영화는 물론 가상이지만 할리우드 영화는 특히나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상상해서 현실적으로 만들긴 해요. 큰 틀에서 무인 항공기가 원격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올해 초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만이 사령관을 제거했던 MQ-9 리퍼 드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격에 사용된 폭탄이에요. 닌자 폭탄이라고 하는데 폭탄에 칼날이 있어 사람을 벨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그 미사일 기술이 놀라운 거죠. 지난해 사우디 유전을 폭격한 드론은 사실 되게 원시적인 드론이에요. 원격으로 좌표를 입력한 뒤 목표 지점에 가서 폭발해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기술이거든요. 큐.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심교수 무인 항공기가 격추되면 항공기가 격추될 뿐이고 조종사가 잡혀서 인질로 쓰이는 일은 없겠죠. 불필요한 인명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긴 시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에 무인 항공기들은 올라가면 하루 이상 비행할 수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용 드론 시장 6터키리라에는 4개 미국 업체와 2개 이스라엘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드론 초강국이다. IAI 하록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공격용 드론이다. 무인기 자체가 폭탄이다. 채공 비행을 하다가 목표에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땅이나 군함 등에서 발사되며 항공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중국의 CH-7, 2년 전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공개된 스텔스 드론이다. CH-7은 13,000kg 중량으로 비행할 수 있어 24개의 미사일을 장착한 채 이륙이 가능하다. 또한 10에서 13km 고도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15시간이나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터키에서는 돌격 소총을 장착한 드론인 송가루를 최초로 개발했다. 장착된 카메라로 적을 발견하고 돌격용 소총으로 적을 제압한다. 만약 AI 기능이 탑재된다면 미래 전쟁에서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큐. 공격 무기로서 드론은 어떤 존재감을 지니고 있나요? 심교수 미국이 90년대부터 실용화해서 지금도 현역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프레데터랑 리퍼가 있죠. MQ-9 리퍼는 MQ-1 프레데터를 사이즈업해서 만든 비행기인데 여기다가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것을 장착해서 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는 무인 항공기를 본격적으로 전투기로 만들어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력화된 것은 정찰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게 다 아니잖아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에서 납포된 미군 정찰기가 있었는데 RQ-170이라고 그 비행기는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이란에 납포한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무인 공격기는 지금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전력화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국제법상으로 허용이 되느냐 같은 이슈들도 있어 아직까지 실용화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국제법에서 자유로운 국가들, 극단적인 테러 집단들이 공격 드론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현실이죠. 큐. 전세계 군사 강국들이 드론 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나요? 심교수 이스라엘은 상시적으로 소규모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기를 만들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국제법에 저촉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라면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이 기본적으로 군사과학적인 기술도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은 군용 항공기급의 드론이라든가 소형 드론이라든가 하는 개발을 다 잘할 수 있고 또 이미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안티드론 전문가 3.5km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저빔으로 격추. 미국 국방앤드정부발전협회가 발간한 대드론 방호 체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성은 지난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예산 9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대표적인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마틴은 지난해 11월 레이저 빔으로 적드론을 격추시키는 아테나 시스템 성능 시연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안티드론 드론돔의 실사 영상을 공개했다. 드론돔은 자동차 위에 장착된 레이저 빔인데 3.5km 이내에 있는 초소형 크기의 드론까지 탐지해 격추시킨다. 큐. 안티드론 기술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김보람 STX 전략사업팀 과장. 안티드론은 크게 탐지와 무력화라는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탐지에는 기본적으로 레이더나 라디오 전파, 드론과 조종자 간이 통신 전파를 탐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보조하는 것은 고성능 카메라, 군용 카메라 같은 것으로 탐지된 드론을 식별하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죠. 무력화 부분에는 전파를 교란해서 소프트하게 전자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있고 그물포를 쏜다거나 화기를 발사해서 실제로 침입한 드론을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휴. 안티드론 기술은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나요? 김 과장 2014년도에 이라크에서 미군이 작전을 하는데 소형 무인기가 폭탄을 떨궜던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고 난 뒤부터 미국이 처음으로 소형 무인기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드론의 시작은 사실 전쟁에서 비롯된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안티드론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지금 실제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드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주요 방산 업체에서 드론 탐지와 드론 무력화하는 기술들이 중점적으로 발달해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 수준이 높아요. 제밍 즉 전파 교란과 같은 소프트킬 기술은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은 어떨까? 육군은 지난 2018년 드론보 전투단을 포함한 지상정보단을 창설했다.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드론 운용 및 정비병을 특기병으로 선발하고 있기도 하다. 육군은 2030년까지 전군단에서 소대 단위까지 드론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는 소총 발사 드론과 유탄 발사 드론에 대한 전투 시험을 하고 있다. 소총 발사 드론은 하단부 개머리판을 제거한